예, 방금 소개받은 노현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1년, 정확히 한 8개월 정도 실제 비무장지대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DMZ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DMZ,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그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보통 연구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 왜 DMZ를 이제 우리가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군부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DMZ 자체를 한번 조사를 해본, 그리고 그 특징적인 내용들, 어떻게 하면 DMZ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좀 해야 될지 제가 느낀 것들을 스님들이 마치 비무장지대를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은 내가 못하겠지만 그냥 그때의 느낌이나 여러 가지 뭐 숨겨진 얘기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실무를 보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물론 뭐 대학원에서 공부할 만큼도 했지만 이 말이나 글이나 사실은 전문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추어라서. 강사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걸 왜 띄웠냐면은 1년 1년 8개월 조사를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S까지 불려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DMZ. 그런 토론회도 참석도 하고, 그만큼 DMZ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다 적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실제 DMZ 안에 대한 내용들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올해가 어떤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1970. 예, 1953년 7월 27일 예, 처음 정전협정이 형성이 되고 나서 올해가 딱 그날로부터 70주년 되는 해였어요. 올해 혹시 그 정전 70주년 행사를 뭐 이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에도 조용하죠. 네. 아마 전 정부였으면은 뭔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을 법도 한데, 근데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크게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더라고요. 어디서요?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모셔놓고, 예, 그 날을 또 기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는데, 정작 우리는 소규모로 이렇게 좀 돼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이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9년도였어요. 당시 도지사님이 이 DMZ에 대한 어떤 평화 공간이 도지사님 공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예산이 일단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무슨 기초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 두 번째 사진에서 보다시피 문화재청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게 5월달 얘기입니다. 2019년. 네, 하고 있었고, 같이, 사실 강원도는 이제 그런 일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업무 협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유엔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죠. 그러면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어 보자. 예. 참 이제 그때는 평화라는 말이 이게 금방이라도 뭔가 종전이 되고 활기를 필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도 2019년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지금 가운데 이제 문화재 청장님 보이시지만 청에서도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뭔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같이 이렇게 진행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평화지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DMZ에 대한 기존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DMZ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대략 한 거의 30건? 뭐 조그만 것까지 하면은, 근데 그것을 면면이 보면은 거기다가 평화공원을 만들고 뭐 평화마을을 만들고 다 이렇게 좀 뭔가 관광자원화하는, 물론 그게 뭐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약간 어떤 그 개발 쪽에 가까운 뭔가 이렇게 좀 그쪽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DMZ의 의미를 담아보자, 이제 이런 쪽에 뭐 나쁜 의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의도들이 이제 그런 그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DMZ가 그렇게 확 그동안 7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들이 확 그렇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고, 이어서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겁니다. 뭘 보존하고 뭘 개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발 좋은데 어떠한 것을 먼저 보존할 것인가. 왜냐면 보존은 싹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보존할 것도 개발이 먼저 싹 와버리면, 물론 사람들 굉장히 거기서 많이 그 DMZ의 자연을 느끼고 거기에 어떤 특이한 그런 내용들을 좀 여기와 다른 뭔가의 어떤 자연 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런 걸 느끼게 하려면은 기존에 뭘 좀 남겨놓아야 될 것인가라는 선행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쪽 지대를 세계유산으로 한번 묶어보자 라는 게 이제 그 문화재청도 그렇고 그 유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도 이제 그게 가장 바탕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계유산이 이제 뭔가 협약에 의해서 거기서 요하는 가치를 가지면은 그 세계유산으로 목록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 이집트에 가면은 누비아 유적이라고 있는데, 그게 위에 이제 아스완이라는 지역의 누비아 유적인데 아스완에 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누비아 유적이 이제 침수될 지금 물에 잠길 침수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신 사진처럼 다 분해 이게 잘라서 그거를 댐이 만들어져도 물에 안 잠기는 위치로 옮깁니다. 근데 그때가 1963년.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옆에 우표 보시면은 우리도 거기서 그걸 듣겠다고 우표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동참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72년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협약이 만들어지죠. 아까 얘기한 세계유산으로 되는 가치, 그걸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이제 OUV 줄여서 그러는데,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전략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야, 이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근데 이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남한산성에 12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 행궁, 뭐 성곽 이런 것들 보수, 복원, 정비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그다음에 이후에 조직까지 만들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도심의 삶을 좀 즐기겠구나. 내려와서 맡은 일이 북한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산에 지금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래도 한 4년 내려온 지 5년 만에 한양도성하고 왜냐면 북한산성은 혼자 하기 단독으로는 가치가 안 되는 물론 문화유적 가치는 충분하지만 이게 과연 그 가치로서는 세계에 유일한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잘 찾으면은 세계유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그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가 다방면으로 워낙 뛰어나서 이게 세계유산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 가치 중에 그 하나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으면은 그 비교 이제 연구라고 해서 다른 세계에 이런 비슷한 가치들에 있는 유산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크다든가 높다든가 뭔가 오래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그 가치들 중에 하나에 합당하면은 이제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뭐 세계유산 총회 갔다 왔지만 뭐 아직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유산이 1157개의 세계유산이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 과학, 문화 다방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가장 히트 상품이 세계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도 일단 문화유적지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세계유산 쪽을 먼저 뭐 패키지 여행 상품도 그렇고 우리가 찾아가도 그래도 세계유산 쪽을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홍보 효과가 이제 엄청납니다. 실례로 제가 남한산성에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남한산성 올라갈 때는 남한산성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닭백숙, 닭 먹는 곳, 뭐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구욕의 현장, 거기가 중국 그 청나라한테 머리 피나게 절한 곳 아니냐? 네? 사실은 그건 저기 성 아래 삼전도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아무리 뭘 해도 그냥 도립공원 시설물인 거예요. 남한산성은. 그리고 그런 취급의 관리를 받아왔었고 보면 거기다 낙서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문화유산이라는 어떤 그 생각보다는 그냥 시설물 뭐 없어 바꾸면 되지 뭐 이런. 네. 근데 세계유산이 되고 나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세계유산 맞아 남한산성 세계유산이지. 그러니까 아마 뭐 수백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할 만한 그런 효과를 남한산성은 이제 톡톡히 받죠. 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똑같이 우리 뭐 중국 일반이면 세계 어디 가면은 세계유산 먼저 찾아가듯이 외국 사람들도 오면은 먼저 여기에 무슨 유산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세계유산 투어만 하는 그런 사람들 상품들이 또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근데 DMZ는 현재 그런 거 없어도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냉전의 산물 중에 지금 신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구냉전의 현장이 지금까지 지속된 곳은 우리 한반도 비무장지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올 수 있고 북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사진 찍고 북쪽 가서 또 남쪽 사진 찍고 네, 그런 묘한 긴장감을 좀 네, 우리와 또 다른 그 감정들을 또 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 말씀드린 이제 세계유산의 가치가 그러면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느냐. 그럼 DMZ는 이 가치 중에 어디에 해당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고민으로 온 거죠. 근데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가치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다 뭐, 군부되고, 예? 무슨 전쟁하면서 무슨 고지에 다 절반이 뭐 없어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을 가야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습득을 하고 우리가 이런 가치에 맞게끔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넘어요. 다양한 지질 전문가, 새 전문가, 뭐 식물 전문가, 뭐 이런 문화유산 쪽도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같은 현장에서 서로 의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바로 이 실태 조사였습니다. 그 중에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유산 가치로 낸 것은 10개입니다. 10개 기준이, 가치 기준이. 그 중에 1번, 아마 이거는 저희 교재 페이지에 다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1번이 뭐냐면은 인간의 창조적 그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봐도 우와 지금 엄청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호주에 가면 오페라하우스 이쁘잖아요. 이야, 저 잘 만들었네. 이렇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인간의 창의성 비전의 걸작품은 1번 기준에 해당이 돼요. 2번의 키워드는 교류입니다. 교류. 서로 문화가. 이런 교류의 흔적이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성제는 좌묘우사, 한양도성도 좌묘우사, 남한산성도 좌묘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류에 따라서 그 문화의 흔적들을 남한산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한산성은 그 기준으로 세계유산이 됐어요. 교류의 흔적으로. 세 번째는 사라지거나 현존하는 독보적인 문명의 증거, 뭐 잉카 없어졌잖아요. 근데 잉카 유적은 남아있죠. 마추픽추. 뭐 이런 어떤 고고학적인 아니면은 지금 현존하는 그런 문명들 중에 뭔가,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면서 많이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이 문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대표성을 띄워. 아유타야 민족의 왕조의 어떤 민족 태국의, 그러면은 그 아유타야 왕족의 대표적인 거다 하면은 그걸로 세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현존하는 문명의 증거. 그게 3번 기준입니다. 4번 기준은 차곡차곡 어떤 단계를 증명할 수가 있으면은 4번 기준이 돼요. 뭐냐면은 또 남한산성 예를 들게요. 성벽을 옛날에 쌓을 때는 조그만 돌로 쌌어. 왜? 인력 동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성돌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작아요. 그게 이제 왕조가 힘이 생기고 백성을 동원하기가 수월해지면은 돌이 커지고 거기에 경제력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무기에 대한 조그만 돌은 대포 쏘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만한 큰 돌을, 그리고 그 돌을 옮겨 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성벽 쌓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단계들을 볼 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도 여러 가지의 기준의 그 대상들이 있겠죠. 남한산성은 2번, 4번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원래 6번 이제 기준까지 우리가 같이 넣었는데 6번 기준은 세계유산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5번은 뭐냐? 자연이 있어요. 문화와 자연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문화는 어쨌든 사람 손이 단 게 문화예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이제 자연인 거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자, 논두렁. 문화예요, 자연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죠. 염전. 그런 게 다 문화 유적입니다.
문화유적으로 세계유산이 됐어요. 필리핀의 다랑이놈, 뭐 이런 척박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영주를 위해서 이 자연을 개척해서 만든 소산물들, 그게 이제 5번 기준에 해당이 돼요. 다 문화에 속한 겁니다. 6번 기준은 이제 1에서 5번까지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한데, 6번은 그 대상으로서 뭔가 사상, 신령,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이제 6번 기준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원폭동, 그게 무슨 인간의 창의적인 걸작품도 아니고 단계, 뭐 교류, 사라진 문명 아니잖아요. 그럼 히로시마 원폭동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원자폭탄의 어떤 위험성, 경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대상에서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을,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산이 되면은 그것도 세계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히로시마 원폭동이에요. 남한산성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온 그 병자 호란을 통해서 온 그런 무슨 소설들, 뭐 기록들, 여러 가지 뭐 남한산성, 근데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4번. 그리고 지금 이제 권고사항이 6번 기준은 단독으로 하지 말아라.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준에서 같이 연계해서 껴봐라. 후지산은 자연유산이에요, 문화유산? 문화로 돼 있어요. 왜? 후지산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지역에. 예. 그래서 후지산은 문화유산으로 영감을 주는.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우리 이제 문화재 기준, 지정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런 거랑은 좀 별개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들어가는 게 세계유산이에요. 어쨌든 그 6개의 문화유산 기준과 자연유산도 뭐 뛰어난 자연미, 아까 일본 기준처럼, 그 다음에 그 희귀한 성물의 뭐 서식지, 뭐 이런 그 지질에 대한 구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4개가 아래가 이제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그 구분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WHC 세계유산 총회라는 데서 이제 총괄 그 심사를 하는데 거기 자문기구가 있어요. 그게 문화 쪽은 이코모스 국제기념물협의회라고 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 하는 이코모스에서 문화 쪽은 다 심사 자문을 해줘요. 실제로 실사를 나오고 뭐 하는 데가 다 이제 이코모스입니다. 그리고 IUCN 이건 이제 자연유산 쪽에서 해요. 자연유산이 훨씬 더 심사가 힘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전체 이제 그 이크롬이라고 문화재 그 보존 복구세다가 교육시키고 이거는 거의 정부기관 서로 상대. 그 IUCN이나 그 이코모스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약간의 차이가 그 성격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이 세 개의 기구가 주된 세계유산에 대한 자문기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기구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재 신청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예 무슨 내용을 몇 글자, 어떤 문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게 이제 신청서를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등재 선정 기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까 비교 제가 연구한다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있지만 결국은 3장 이제 오유부에 대한 내용이면 그 요 아래 보면 관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DMZ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은 그 유엔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이제 거기가 묶여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또 세계유산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신 것처럼 그 주민에 대한 이해 당사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옛날에 설악산 케이블카 놓겠다 하는데 그 설악산 그쪽에서 반대했죠. 아니 케이블카가 아니라 그 세계유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했어요. 주민들이 케이블카 못 놓는다 뭐 그러니까 안 됐죠. 네. 세계유산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될까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세계유산 기수가 한 1100, 1200개를 이제 육박하다 보니까 뭐 세계유산 그냥 하면 되네? 이쪽도 이제 불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굉장히 까다롭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 4년 해가지고 일단은 국내 절차가 있고 이제 그 해외 그 유네스코에 또 이제 심사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잠정 목록을 뭔가를 한다 하면은 그래도 그냥 뭐 뚝딱 그 나오겠습니까? 2, 3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이 합의가 되고 뭔가 돼서 잠정 목록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게 통과가 국내 그 절차인데 어쨌든 통과가 되면은 유네스코에 그냥 송부하게 돼 있어요. 유네스코에 따로 심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오히려 세계유산보다 잠정 목록 되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등재 신청서 쓰는 것처럼 써야 되고 등재 심사 보는 것처럼 심사를 합니다. 잠정 목록 처음 시작부터 지금은. 그래서 3, 4년간 잠정 목록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세계유산 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가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야 부분이.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뭐가 준비가 돼야 내년께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돼서 없어요. 내년에 제출 대상이 없습니다. 잠정 목록 통과를 못하고 기존 잠정 목록 된 것도 그 위로 못 올라가게끔 이제 심사, 원격화 심사를 진행을 한 거죠. 이 잠정 목록이 끝나서 이제 등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까지는 뭐 하냐? 우선 등재, 잠정 목록들 중에 우선 뭘 등재할 것인가라는 심사를 또 거쳐요. 그래서 한두 개 뽑습니다. 이 중에서 또 그 등재 신청 후보로는 뭘 할 것이냐? 우리나라 국내 절차에서 또 뽑아요. 그 다음 1년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재 신청,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둘 중에 그러니까 우선 목록 중에 한 2개 정도를 등재 신청 후보로 뽑아놓고 하나가 뽑혔으면은 그걸 진짜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대상 선정이 이제 마지막 국내 절차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대상 신청 하기 전에 또 생겼어요. 2028년도 등재권부터는 예비평가 보고서를 뒤에 붙여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래 보면 예비평가 돼 있죠. 유네스코에서. 네. 예비평가가 뭐냐? 사전 심사 보는 것처럼 한번 미리 가치가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등재 신청서 때 또 심사를 보는데 그 전에 그 백페이퍼가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참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평가는 9월 15일까지 내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산성 예를 들게요. 북한산성은 쭉쭉쭉 와서 등재 신청 후보까지 올라왔습니다. 등재 신청 후보에는 방구대하고 울산의 방구대하고 북한산성 한양도성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올렸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구대가 먼저 올라갔고 우리는 오히려 믿을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네 그 예비평가 저희는 안 봐도 돼요. 저희는 2027년이 보이기 때문에 2028년도 거부터이기 때문에 근데도 사전에 한번 미리 예비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네. 문화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또 따라야죠. 그래가지고 그 예비평가 보고서를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9월 15일 날까지 보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내고 문화재청에서 외교부로 보냅니다. 외교부에서 유네스코로 보내는데 이제 국제행랑으로 보내요. 그 기간이 또 한 2주 걸려요. 그러니까 늦어도 8월 말 한 2주 전에는 뭔가를 해야 그게 9월 15일까지 들어가요. 그럼 받으면은 이제 그 유네스코 쪽에서 우리 잘 받았다. 그리고 검토가 들어가요. 그것도 몇 글자 내에 어떤 내용들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식 검토를 먼저 쭉 해요. 그래가지고 누락된 게 없는지. 예. 근데 누락된 거 없고 서류로서는 이제 잘 접수가 됐다라는 레터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있다가 이제 심사 결과가 와요. 그러면 2023년이니까 2024년 9월 15일인데 1년 있다가 거기서 보내도 한 2주 걸리겠죠. 그러면 10월 초 정도 돼야 그 이제 최종 레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등재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24년에 받고, 예, 1년 있으면은 이제 2025년도에, 예, 나 등재 신청서, 2026년도에나 등재 신청서를 낼 수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해도 3년의 이제 시간이 이 예비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거의 10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세계유산을 하려면. 문제는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가 지자체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지자체는 다 지금 직선제로 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 임기 때 사실은 뭔가를 좀 이게 성과가 나와야, 예, 이 탄력을 받는데, 뭐 연임이 확실히 있으면은 확실히 밀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문화재와 문화유산, 왜 세계 문화재라고 안 하고 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차이는 이제 한자 뒤가 다르잖아요. 문화재는 재물, 재용, 어떤 가치 기준이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바탕에. 직품, 명품 이런 것처럼. 그 얼마짜리야? 그 얘긴즉슨 문화재는 이건 내 소유, 내 거, 예. 마인, it's mine. 예. 내게 좀 강한 의식들이 좀 있는 거고, 유산은, 문화유산은 헤리티지. 유산은 우리가 물려줄 때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문화재, 문화유산을 내가 만들었나요? 우리 손조가 만들었어요. 나는 손조가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잘 관리하는 되는 게 나의 임무인 거고, 왜 잘 관리를 하냐? 나의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또 나의 후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문화유산은 그 당의 어떤 그 문화유산 자체를 물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물려주는 어떤 그 무형의 의미도 저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문화유산청, 국가, 옛날에 문화재보복도 국가 유산보호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유산이란 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DMZ에 세계유산에 대한 저변적인 지금 이제 이런 바탕을 좀 깔아놓고, 과연 그렇게 따지고 볼 때 DMZ는 어떤 세계유산의 가치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까가 이제 우리 조사단의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을 어떤 보존해야 되는, 그 보존의 방법으로는 세계유산 등재, 그게 결국 유엔에서 얘기하는 평화지대화라는 같이 이렇게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한반도 DMZ에 대한 이 태극 모양으로 생겼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경기도 쪽과 강원도 쪽에 짝 한 절반 정도를 놓고 보면 철원 기준으로 거의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대부분 자연유산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 철원, 연천, 파주 쪽으로 내려오는 이쪽은 평야가 많고 마을이 많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더 인간의 손길로 많이 변화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성격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분단 전에, 예,
DMZ가 형성되기 이전에 어떤 경관들이 있을 거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아니면 구한말까지 그 분단 이전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하나로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분단 형성, 분단 시의 분단 과정에서 만들어진 뭐 고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이라든지 뭐 이런 분단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또 흔적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군 지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 시설물들, 분단 후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간의 손에 닿지 않는 자연적인 요소들, 자연 경관이 또 있을 거고, 그 자연에는 지질, 생태, 식물, 동물 뭐 이제 다 이런 포함된.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단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 거의 근 20개월간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총 18차까지 조사를 했고요.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고, 한 번 만나면은 조사 기간은 한 3박 4일, 4박 5일. 매월 마지막 주는 아예 DMZ 들어가는, 근데 DMZ 막상 가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부대 앞에서 다 유엔사 허가 나고 군부대 허가 나도 통문이 안 열려요. 왜?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 비상 상황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죠. 그리고 무슨 그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 그 당시 이때가 이제 코로나 되게 유행할 때니까 이런 것도 못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 아까 2019년에 저희들이 막 그런 MOU하고 막 뭘 했잖아요. 2020년 5월 26일 날 처음 이제 발대식을 하고 첫 조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처음에 들어간 건 파주였어요. 이제 파주부터 고성까지 쭉 가는데, 거기 보면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을 자체도 조사했지만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거기 사람 살았던 어떤 그런 그 지표조사 개념으로.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거기서 구석기 유적을 발견했어요. 그 연천 구석기, 아슐리안 석기, 그거 하나로 전국 그 연천이 엄청 박물관도 생기고 커졌지 않습니까? 뭐 아슐리안 석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역시 강 따라서 옛날 채집장했던 구석기인들의 흔적들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을도 이 세계유산의 범위에 넣을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 아니 여기 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제 대성동 마을이 있었고, 이거는 1980년도에 새로 계획을 해서 지금 만든 모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막상 가보니까 그냥 똑같은 시골집, 뭐 새마을 주택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서 이제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일단은 저도 원래는 이제 건축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 전통 건축 쪽으로 전공해서 했었는데, 이제 집을 좀 많이 봤죠. 집 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이쪽 입구에서부터 저쪽 끝 벽까지 뭔가가 이렇게 좀 간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향, 남동향 뭐 그런 기준에 햇빛 따뜻하고 뒤에 부엌 놓으면서 음식도 북쪽에는 좀 이렇게 잘 상하지 않고 오래된 햇빛도 피하고, 여기는 다 최고 안 좋은 향이 북서향인데 춥고 햇빛 그 길게 들어와가지고 다 북서향을 향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거의 바로 벽이에요. 앞에서는 엄청 넓은데 막상 들어가면은 요 폭은 되게 짧은 거죠. 여기가 선전마을인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대성동 마을은 생일이 있는 마을이에요. 아까 그 1953년
7월 27일이 정전협정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6일인가 지나서 8월 3일 날 정전협정서에 남북 그 비무장지대 안에 각각 그 마을을 하나씩 두자. 오히려 북에서 먼저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북에 그 평화의 마을 기정동 평화의 마을, 남측에 대성동 자유의 마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태극기 여기 우리가 올리면은 북한이 더 올리고 서로 올려가지고 지금 100몇 메다가 되는. 예. 그러니까 체제 선전에 대해서 우리가 2층 집 여기 보시면은 2층 집 있죠. 2층 집을 만드니까 북에서는 5층 아파트를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더 높은 데 산다. 살지도 못하게끔 가면은 못 살아요. 제가 이거 봐도 이제 가까이 오니까 보이잖아요. 엄청 살기 불편. 이것도 안 되고 사람 안 살아. 다 아래 낮게끔 시멘트 블록 져가지고 그 기중동 마을 사람들이 살지. 거기서 최대 선전에서 만든 그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안 좋다. 아마 군 뭐 초소로나 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 넓게 산다? 북에 자랑해야 되니까 옆으로 넓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쭉 뒤에 쌓여 있고. 예.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아파트 산다? 뭐 북에서는. 예. 그런 식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아니면 전 세계의 유일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성동 마을에 다른 데도 없는 어떤 가치인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집도 꽤 됩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거나 거기 있는 분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그 마을 주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병역 면제가 돼요. 대신 통제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성동 마을은. 올해 8월 3일이 그 생일 70돌 되는,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이 조사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대성동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그 70주년 행사를 되게 크게 했어요. 신문 아마 대성동 찾아보시면 저희 행사한 내용들 좀 나올 텐데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공가 지금 선정가이라고 써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사람이 잘 못 들어가던 때라서 여기 마을 주민이 저희만 보면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 막 와서 커피 한 잔 타줄게 먹고 가라고 하고 막 이런 전형적인 그 어떤 그 시골의 옛날 그 민가조사할 때의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0년대 모습이 지금은 공가지만 80년대 모습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겠다,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소유권 문제들이 있어서 그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 그 이렇게 지금 현황 실측해서 이 당시에 썼던 타일, 이 당시에 썼던 벽지, 이 당시에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뭔가 그 이렇게 보존 처리라든 뭔가 정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마을 그 전시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 대성동 마을 전시관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나올 텐데 공회당이라고 거기 보면 대성동 마을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 마을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판문점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맨날 그 위원회 하는 건물이고 이게 판문각이고 평화의 집 여기가 이제 원래 거기에요. 그 우리가 협의했던 판문점 그 판문이라고 하는 널다리 판문이. 근데 여기 이전에는 원래 이제 개성에서 내봉장이라는 데서 협상을 했었는데 거기 아무래도 중국군들이 에워싸고 있고 자꾸 좀 그런 회담이나 이런 분위기들이 밀리는 쪽이 아예 딱 중앙으로 옮기고 더 중앙으로 옮긴 게 이제 이쪽인 거죠. 그래서 현대 건물은 다 현대식이고 여기 이제 중립부 감독위원회 뭐 있는 이런 빨간 지붕이나 뭐 이런 것들만
옛날 그냥 원통 막사, 깡통 막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다시 좀 리모델링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공간은 저는 건물보다는 이 땅이 가진 역사.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DMZ의 어떤 통로, 눈과 입과 뭔가 소통을 하는, 그리고 여기서 대립하는 여러 가지 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판문점 평화회담이라든지 군사협의라든지 다 이 공간에서 하잖아요. 그 DMZ의 어떤 그 브레인과 같은, 예, 그래가지고 중첩된 어떤 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이런 판문점과 동마이 또 없는 거죠. 그 DMZ는 많이 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나라 간에 민족 간에 그런 어떤 선들은 있는데, 비무장지대는 있는데, 이렇게 판문점처럼 하나 공간을 놓고 70년간 뭔가를 이어오는 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세계적 가치가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정전유구조 보통 뭐 JSA 영화도 보듯이 여기 보면은 요 바깥에 바닥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 시멘트 블록처럼 돼 있고 여기를 넘으면 북한, 여기 이제 아래쪽 남한. 네. 그림자 넘어갔어. 네. 근데 요 건물 안에서는 저까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여기는 밖에는 쳐져 있어도 요 안에서는, 근데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어요. 근데 저쪽 문 갈 때는 항상 뒤에서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에서 갑자기 확 끌어당기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그 전에 도끼만행 사건 이전에는 요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그 안에서도 구획을 두고 점점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도끼만행 사건 때에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여기 초소 때문에 이제 위에서부터 안 보여서 그 미루 나무가 안 보여서 자르면서 이제 보니파스 중이 뭐 이게 돌아가시면서,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여기도 도보다리도 일로 가면 이제 중립강도위원회 거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한 두 사람 정도 다니는 크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둘이 걸어가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때 좀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제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번화했던 장단면, 개성에서 한양으로 오려면은, 한양에서 개성을 하면 이 장단면이 또 서해안하고 이게 맞물려가면서 엄청 번화했던 도시였는데 전쟁으로 싹 다 폐허가 된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사무소 건물이 남아 있는데, 건물 보면은 굉장히 그때 보기 드문 그런 소재들, 예, 그런 그 건축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장단역, 예, 그것도 플랫폼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 플랫폼, 그 장단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리가 이제 위에 기차길이 있고 위에 다리가 있는데, 폭탄이 거기 이제 숨잖아요. 그 위에서 비행기 막 뜨고 그러면은 숨어가 다리 밑에 미군들이 많이 그 아래 숨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다리라고 하는 그 세 개가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곳이 이 세 개 조사를 다 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저희 모습이 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수색대 분들이 앞뒤 경호를 다 이렇게 해주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뢰가 해서 저희가 뭔가 좀 조사를 해도 여기까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고 싶어요. 여기도 좀 뭔가를 좀 하는지. 그러면은 거기서 딱 멈추라. 네, 여기는 아직 지뢰 그 검사가 안 돼 있다. 아, 여기만 좀 파보자. 언제 또 들어오냐. 지뢰 되고 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바로 띠디디디디. 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에서 연천으로 넘어가면은
앞으로도 이제 뭐 철원도 그렇고 많이 나올 텐데 고지, 우리가 무슨 백마고지 그 장단의 고지 무슨 고지 많이 나오잖아요. 고지전 영화도 있고 그 고지가 주는 어떤 그 가치는 뭘까? 뭘 봐야 될까? 지금도 고지에서 유골을 발굴해가지고 그 원래 가족한테 보내주는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특히 백마고지, 철원에. 저희가 올해 정전 70주년으로 또 하나 했던 행사가 경기도 박물관에서 이 DMZ 전시회, 지금 유물, 우리가 수습한 유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유품들 발견했던 사진이나 이제 유골을 직접 모셔오긴 그렇고 그분들의 수습했던데 두 명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이게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의 그 유족들을 저희들이 모셨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 유리창을 만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남 얘기일 수 있지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뭐 진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서럽게 그 유리창 붙잡으면서 전시돼 있으니까 이제 유리창이 있잖아요. 앞에 저진물들이 있고 그런 치열했던 어떤 그 전투에 이런 것들은 아까 히로시마 이런 것처럼 꼭 그게 어떤 문화재적 가치는 없더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지들 조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횡산리는 사찰이 굉장히 기록에 횡산리 사지라고 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거기가 횡산이라고 써있는 그 묵서, 기와 같은 것도 저희가 수습을 해가지고 여기 강소로보루도 보루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가니까 생각보다는 보루의 흔적이 많이 안 보였어요. 어쨌든 여기도 좀 더 정밀하게 좀 조사를. 근데 대부분 여기가 조사기가 아까 했는 대로 시간이 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저희가 아침에 일찍 들어가도 4시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좀 볼 필요들이 있는 것들 확인 정도만 하고 있고 왔죠. 그리고 옆에 이제 철원으로 가면은 여기가 비무장지대입니다. 지금 여기가 남방한계선, 여기가 군사분계선, 여기가 북방한계선이에요. 위성지도로도 지금 구글 위성지도도 보여요. 성벽의 흔적이. 이게 뭐냐? 궁예가 세웠던 철원도성이 딱 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성벽의 흔적들만 확인을 했죠. 이 태봉도성은 옛날 이런 석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잘 원래는 많았지만 지금은 이게 다 북한 쪽에 지금 있고 우리가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걸로 봐도 다 사라지고 특히나 궁성이 요 위쪽입니다. 이쪽 북쪽 지역이라서 저희들 보니까 다 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남북 공동으로 여기는 같이 발굴을 제일 먼저 좀 해보자. 태봉성에 대한 여기가 궁성이고 이렇게 석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성벽 하면서 이 앞에 성적들 엄청 넓죠? 평야가.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이런 조사를 했던 거면 그 말씀드린 그 고지들, 백마, 화살, 그래가지고 당시에 지피 있는 화살머리 고지 지피를 지금은 그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전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원 이제 김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의 흔적들, 기와라든지 뭐 그 번화했던 당시에 그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었고 봉수라든지 특히나 성산성이라는 성벽이 엄청나게 잘 여기 이제 군부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성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GPS랑 이런 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여기는 좀 유명한 지역이라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으면은 뭔가 조금 더 법적으로도 좀 조치를 잘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 군인들한테도 뭔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 그다음에 자연 쪽, 그 동부 쪽은 자연이 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군사 시설물들은 다 똑같이 이게 쫙 포진되어 있지만 GP가 있고 이제 GOP, 보통 OP라고 그러는데 군 시설물 중에 그 GOP는 남방 한계선상에 있어요.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전체 영역을 보면서 전체 작전 지휘 통제를 하는 곳이고 그 옆에는 무슨 이제 그 전망대처럼 같이 운영되는 것들이 같이 있는 곳이고 GP는 뭐냐?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군 초소예요. 북한도 있고 저희도 있어요. 너무 가까운 데서는 3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격이 가능한 거리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11개를 뽑아서 위험한 곳을 없애자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서로 남겨놓자. 사용을 하지 말고 용도 폐기는 하되 나머지는 다 아예 폭파시켜서 아니면 부셔서 없애버리고 한 곳은만 남겨놓자. 그래서 우리는 최북 동단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동북단에 있는 GP를 남겨놨고 북쪽은 김정은이 왔다 간 그 GP만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런 GP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런 자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제 위성 지도로 봐도 이런 공간이 있어요. 무슨 위성 떨어져가지고 터진 듯한 여기가 뭐냐면은 해안면이에요. 해안. 해안이 뭐냐면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해안이 아니라 돼지의 자, 편안한 자. 왜 돼지가 편안하지? 여기가 분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분지인데 돼지를 풀어놔도 돼지가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돼지가 맨날 그 축사에서만 갇혀 살다가 여기서 돼지가 되게 편안한 거야. 그만큼 근데 겨울에 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바람이 그냥 막 진짜 산바람 같이 여기서도 이런 자연조사들이 같이 이루어졌죠. 노루도 그 산양도 보고 하고 그 천연구역 이런 그 보호구역 내용들도 기록을 하고 이 조류 관찰하시는 분은 진짜 엄청나게 대포 같은 만안경을 가지고 잠깐! 그러면서 이제 차 얼른 확 뛰어내려가지고 막 찍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저는 아무리 안 돼도 그분은 딱 확실히 보고 싶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보이나 봐. 쫙 보면은 뭐 무슨 새가 날아가네 뭐가 날아가네 이걸 다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그리고 그 지질 형성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잔존 GP인데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등록 그 문화재청에서 하나씩 남겨놓고 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어요. 막상 이 GP를 가면은 고성 우리 유럽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성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추후에 막 뭘 짓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트레킹 뭐 코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이런 GP들을 적극 활용해서 거기서 뭔가 묵거나 뭐 정보를 받거나 155마일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쉼터들을 새로 대대적으로 개발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GP들을 없애지 말고 뭔가 그 추후까지 조금 더 계획을 세워놓은, 물론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듣는다면 되게 호웃음을 치겠죠. 북에서 지금 미사일 쏘고 이런 양반에 이런 상황. 이제 이게 공허한 메아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면, 근데 좀 멀리 본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 20여 개월 한 다음에 21년 12월 달에 이제 해단식을 가졌고, 그 결과물로 이게 책을 3권짜리를 냈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낸 게 20년도에 낸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낸 책이 주황색, 그 다음 낸 게 빨간색. 무슨 신호등처럼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빨간색으로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죠? 뭐 아카데미도 하고 무슨 후속 조치도 하고 하는데,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조사했던 걸 바탕으로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까 대성동 마을 공예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좀 그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효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정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국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금 해도 성과를 내도 그걸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슬프지만.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것이 국제 푸른 방패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뭐 하는 곳이냐? 방패니까 뭔가 막는 건데, 북에서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에 미사일을 쏴, 아니면 비행기에서 요격을 할 때, 여기는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하면은 안 돼요. 물론 그런데 쓰면 그런 데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것처럼 전제 조건이 거기다가 군사 시설물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푸른방패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피터스턴 위원장인데,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DMZ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를 어떤 이렇게 평화에 대한 메시지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좀 강구해보자. 그래서 올 10월 23일 얼마 안 됐습니다. 업무 협약을 했고, 내년부터는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북한은 또 DMZ에 대한 평화지대화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간 호흡을 쳤어요. 왜? 걔네는 그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지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길 놔두고 지금의 DMZ의 어떤 대치의 역할을 조금 더 미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땅값이 비싸도 그게 가능해. 근데 북은 그게 가능하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아까 지피가 굉장히 산등성 위에 높게 있잖아요. 근데 북은 지하로 몇십 미터 파고 내려가서 지하 갱도로 몇 줄로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그걸 뒤로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뢰 제거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북에서 걱정을 해요. 그거 없으면 바로 밀고 들어온다 이지, 남에서 북으로.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DMZ가 남쪽 DMZ만 뭐 평화지대 한다고 평화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될 터인데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역사는 항상 그렇게 변해오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70년 아니면 이제 100년 뭐 되더라도 그쪽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대안들을 좀 뭔가를 내놓고 하는 밑작업들은 어디선가는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 세계에 대한 공유, 압력,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푸른 방패가 어느 나라에서? 유네스코 산하 기구예요. 지금 교수님은 영국 교수님이시고, 뉴캐슬 대학이고, 올해 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 세계선 총회가 열렸고 가야가 등재가 된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 물론 DMZ 때문에도 갔지만 우리 이제 세계선 사업들을 몇 개를 하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게 북한산성, 한양도성이라서 그 홍보 목적이 제일 컸고, 가면서 이름 그룹에 뒤돌아봤더니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했는데 그 현장 분위기들이 좀 쫙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위에서 지금 이 영어가 떠 있었을 거예요. Remember the past, hope the future. 그러니까 DMZ가 뭐냐? 기억하는 공간이라 이거죠. 다시 이러지 말자. 이 공간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기억하는 목적은 우리에 대한 미래를 또 앞으로 전쟁이 뭐 짚어난 그런 미래를 다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삼자.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